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다른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누적 확진자가 총 116명인데요. 이 중에는 예수말씀 실천교회 관련 확진자 9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리치웨이 누적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사무실 방문자가 39명, 그리고 접촉자가 77명인데, 그러니까 리치웨이에서 비롯된 감염이 제2, 제3의 집단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러니까 N차 전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요. 또 양천구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도 6명이 추가돼서 총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에서 2명이 추가로 나와서 총 확진자가 146명이 됐고요. 수도권 개척교회에서도 2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이 경기 과천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여기서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7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증상이 특정하기가 어렵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추가 전파가 이뤄진 상태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것일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네요. 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제3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가 됐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요.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의 미르, 또 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씨의 혐의 가운데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면서 사건을 서울 고보로 돌려보냈었는데요.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 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또 추징금 1,990만 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용수 특검이 입장을 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최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중 그 기자들과 만나서 3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여론 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론에 따라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이것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앞서 심의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들을 보면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이런 일반 시민들인데요. 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혐의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의견서 분량이 좀 많아서요. 아마 오늘 결정은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소집하기로 결정이 나고 네. 관련 회의를 통해서 불기소가 만일 나오면 그럼 검찰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게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예. 하지만 지금 앞서서 8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검찰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글쎄요. 검찰이 부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결정하고 뭐 전문가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뭐 기소 여부도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거기서 기소하면 안 된다. 기소하기엔 좀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또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도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위원장을 누구를 하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는데 네. 뭐
이게 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평행선을 달 것 같아요.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이 박 의장 주재로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상임위 명단을 낼 수가 없다. 이거를 내일 오전까지 내라고 한 건데 18개 상임위원장 중 어느 것이 우리 몫인지를 알아야 상임위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민주당은 내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냈죠.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통합당 입장에 대해서 명단 제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고집을 피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네. 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면 네. 나머지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상임위도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실 그러니까 상임위원 자체를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민주당은 명단 냈고 통합당은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국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선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다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갈 걸로 좀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배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있을 테니까 네. 또 한 번 파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국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지금 상임위 구성, 원구성 자체가 법정 시한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지금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하려고 하는데 왜 법정 시한을 넘기냐라는 반발도 좀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안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국회 그리고 민주당을 뽑아주는 그런 유권자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민주당 내 기류도 그렇고 내일은 원구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요. 아까 조혜진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네. 연구원장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이경전 교수를 영입하려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교수가 페이스북에 논란이 될 만한 말을 썼고 그것 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지난 4월 차명진 후보 세월호 텐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에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뭐라고 했냐면 용감한 보도다. 아이들이 죽은 것을 추모하고 투쟁한다는 자리에서 땡땡땡을 한 것은 분노할 일이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당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자본 있는 사람을 소위 당을 대표한다는 연구소에 모셔온다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문자로 내정 철회 통보했고 이 교수도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인사검증 부실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검증할 시간도 없고 수사기관도 아니다. 그 사람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언론에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보도됐으니 그걸로 평가해서 결론 내렸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검증을 당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당에서 나름 검증 기구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경우는 SNS에 공개된 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몇 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쉽네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차명진 전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경전 교수에게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축하드린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와 가면 상처만 받는다. 협작군 투성이인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쌓아온 양심적 지식으로서의 경력의 흠집을 내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다. 라고 썼고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진실을 말한 나에 대해 자기 권한에도 없는 제명을 기정사실로 해서 사전선거에서 나에게 심각한 표의 손상을 초래했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와 윤영찬 민주당 의원 등 청와대 전직 참모들 간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가 어제였죠. 국민의당이 마련한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자기의 의견이 없는 의전 대통령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통령이며 기대할 게 없어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전직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의견이 없다는 진정 교수 비난에 자기가 보지 않는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만 그걸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다. 예. 남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꼭 참고하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는 직접 지켜봤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받는데 당신은 못 받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네, 피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최우규 전 연설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저건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내가 해봐서 안다라고 썼습니다. 예. 각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다 연설 비서관 있었고 네. 또 당 대표나 다 일단은 누군가 써주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본인이 첨삭하는 행위인데.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문 대통령은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 논란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 최 전 비서관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안을 주고 해서 그걸 보고 자신이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수정하고 뭐 그랬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다시 한번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은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다.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뭐 이런 제 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제주 지역 일부 골프장과 숲길에서 까마귀가 절도 행각을 벌인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네. 올해 초 제주 지역 중간산에 있는 한 골프장을 찾았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라운딩 하던 중에 까마귀 무리가 카트를 습격해서 감쪽같이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물고 날아갔습니다. 저는 참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A씨는 까마귀의 물건이 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KD의 당부를 그냥 웃어넘겼는데 예. 정말 이럴 줄 몰랐다라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지갑을 가져간 걸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까마귀는 그 지갑 가져가서 뭐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골프장에서 까마귀들이 카트에 둔 김밥이나 과자, 뭐 지갑, 옷,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물고 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뭐 이 근처 숲길을 걷는 사람들을 뭐 치고 달아나는 이런 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까마귀를 좀 포획하는 그런 일정을 만들어서 시도하고 있는데 또 까마귀가 포획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잘 안 온대요. 까마귀가 합니다. 조류 중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퇴치하는 게. 네. 경남 창녕에서 가혹한 학대를 당한 어린이. 네. 이게 추가 피해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끔찍합니다. 이 A양 어머니가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A양 발등과 발바닥을 찢어서 A양이 발등에 화상을 입었고요.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학대가 아니고 고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쇠사슬에 묶어서 놨는데 예. 쇠사슬로 목을 묶어서 자물쇠로 잠가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사실도 확인됐고 이 피해 아동이 혼자서 다락방에 살았다고 진술해서 집 안에서 철저하게 감금이 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요. A양이 2년간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7년 복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잦은 폭행을 당했고 여러 가지 이런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몰랐냐 그랬더니 긴 옷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면서 뭐 이런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고 이 A양의 탈출 과정도 알려졌었는데요. A양은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서 베란다 난간을 통해 외벽을 넘어 옆집으로 이동했고 이게 참 자칫 발을 헛디뎠으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탈출을 통해서 결국 주민에게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합당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주어진 기한은 앞으로 한 달 정도인데요. 이 기간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만 올해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청년 유니온의 입장 들어봅니다. 김영민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청년 유니온 입장부터 들어보죠.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올해 이제 최저임금 협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는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휴일당 제도가 이제 15시간 기준으로 이제 그 문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15시간 기준으로 차별이 발생을 하잖아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통합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논의에 이거를 올려놓고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당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근데 그 부분은 예. 이제 노사에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저희가 이제 일단 얘기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8,590원이 이제 그 최저임금 협상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휴수당을 지금 합치면은 1,320원이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점을 일단 10,000원 정도 잡고 하자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주휴수당 근데 여기 전제가 주휴수당을 통합하는 걸 전제로 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용자 측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는 동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주휴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 예외 혹은 이제 지켜지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법을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에서도 이제 영세 사업주들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어떤 입장에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고민을 좀 더 사회적으로 같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도 최저임금 10,000원 이야기를 뭐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이 작년에 많아가지고 결국은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을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사용자 측의 또 강력한 요구 또 코로나19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예, 물론 뭐 저희도 그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은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체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이걸 이야기해야지 같이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삶도 저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인상률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이게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예.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예. 문제는 꼼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쪼개기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66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그 주휴수당을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약 80% 가까이가 이제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이제 점주분들도 사실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에너지가 많이 드실 거고 예. 그리고 어떤 뭐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 더 지켜야 되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위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꼼수를 안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아예 포함시키자 이 말씀인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정치권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53년도에 제정된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럼 전제 조건이 이게 저희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최소한 이제 어쨌든 최저임금이 이제 소위 그런 시간제 노동자들만의 임금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은 안 되는 거. 요거는 하나는 어쨌든 지켜야 되는 원칙 아닐까.
예,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 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청년들의 일자리도 지금 많이 상실된 상태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네, 아르바이트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 문제도 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올해 논의 과정에서 혹시 우려되는 지점 있으세요? 어떤 점이 우려된다는가? 예. 저는 이게 최저임금이 사실은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해서 온당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놓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동결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만 이제 부각돼서 마치 그동안의 결정들이 잘못된 것처럼 저는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 제도로 나아갈 거냐,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저희는 이제 좀 더 대변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 혹은 이제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어떤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런 임금들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대변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귀담아 듣는 그런 심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유니온 김명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다른 말로 하면 생존임금 혹은 생활임금이라고도 하죠.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소상공인의 반발도 들어야 합니다. 예, 이것저것 잘 들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